11월 15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대장동 특검에 조건을 붙인 게 아니라며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되 제대로 안 되면 당연히 특검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 55 클럽 등은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 사고를 둘러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윤석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오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간의 경륜으로 저희를 잘 이끌어달라며 선대위 합류를 공개 요청했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결정된 건 없지만 계기가 되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기호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불편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늘 한국형 모병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대부터 전원 모병제로 가되 초봉 300만 원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과의 책임 연정 가능성도 일축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역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가능성을 부인하며 제3지대 후보들끼리는 힘을 합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의 애청자 정혜영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할 거고요. 신체커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면 되고요. 류 실장, 조금 전에 민주당 일부 초선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요. 민주당 선대위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이 당 선대위의 구조가 경직되어 있다면서 외부 인재 영입을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지금 우리는 민주당에 끌려가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이 비대하고 느리고 현장성을 잃었다는 차가운 평가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더 다양한 구성원들을 선대위에 참여를 시키고 또 청년 정치인들이 선대위의 활동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따가 이제 발제 때 저희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만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대립 구도는 더 뚜렷해지고 있잖아요. 일단 부동산 문제부터 각을 세우기 시작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이 부동산 불로소득 타파를 내걸면서 국토 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들고 나왔습니다.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부터 두 후보 간의 격돌이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SNS에 글도 올렸네요. 이제 국토 보유세 문제 얘기하면서 국민의 90%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많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자, 아무튼 두 후보의 공약 곳곳에서 이제 부딪힐 걸로 보입니다. 자, 할 얘기 많으니까요. 일단 빨리 가죠 뭐. 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 야권 대선 주자들에게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이 수석은 맨 처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만났는데요. 건강 등 덕담을 주고받는 가운데 윤 후보가 대선에 엄정 중립을 요구하고 이 수석이 이미 문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답하는 등 뼈 있는 대화도 오갔습니다. 이 밖에 위중증 환자가 늘고 있는 코로나 소식까지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네, JTBC의 가장 빠른 저녁 종합 뉴스 다정회의 문을 여는 뉴스픽 5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겨울 악몽, 대통령의 축하난, 22개월 만에 증인신문, 주식 더 팔까, 마지막은 저항하는 교인들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코로나 뉴스로 시작하는데요. 어제는 휴일이었는데도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471명이나 나왔죠. 위드 코로나 도입 2주째, 코로나 겨울 악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가 447명인데요. 직전주 365명에 비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60세 이상이 한 82.1%입니다. 사망자 역시 60세 이상의 사망자가 113명으로 9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의 핵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위중증 환자 수 9일째 400명 중후반대입니다. 정부가 안전적 관리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500명을 위협하면서 의료 대응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죠.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린 걸까요?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 있는 거점전담병원 중환자들을 가급적이면 그 병상 여력이 있는 충청권 이남으로 이송해서 그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여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목요일 수능 시험 후 청소년층의 확산세가 더 커지고 또 연말 모임도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시작했던 유럽, 다시 고강도의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가 생계 활동을 제외한 외출을 할 시에 벌금 196만 원을 부과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Daher haben wir heute beschlossen, dass ab morgen, Montag 0 Uhr, in Österreich ein Lockdown für Ungeimpfte gilt. Ab morgen muss jede Bürgerin, jeder Bürger, jeder Mensch, der in Österreich lebt, sich klar sein, dass er von der Polizei kontrolliert werden kann. 자,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건요. 바로 날씨와 돌파 감염 이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날씨.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가 그러하듯이 코로나 역시 인간 몸 바깥에서 생존하기 적합한 찬 공기, 즉 겨울을 좋아합니다. 겨울에는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는 자외선도 줄어들죠. 대통령일지라도 이 과학적 명제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Dr. Robert Redfield was totally misquoted in the media on a statement about the fall season and the virus. Totally misquoted. I'm accurately quoted in the Washington Post as difficult. I actually think it's actually going to be. 네, 두 번째는 돌파 감염입니다.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78.1%, 대략 10명 중에 8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접종률의 역설이라고 해야 할지 위중증 환자 수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 중이죠. 이 바이러스는 백신 접종 후 수개월이 지나 효과가 떨어진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우선 접종 대상자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대규모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겁니다.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모두 9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습니다. 돌파 감염이 잇따르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늘었습니다. 경기 연천의 한 육군부대에서 장병 4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중 80%에 달하는 36명이 돌파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정부가 권고하는 부스터샷의 접종 간격은 접종 완료 후 6개월입니다. 코로나 전담병원은 지난 2월에, 요양병원은 3월에 단체 접종을 실시했었죠. 권고 기간 6개월이 이미 지났지만 이제 막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시작한 터라 면역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부스터샷 대상자를 확대했죠. 오늘부터 50대 이상 연령층과 기저질환자의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접종 간격이 반대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인 복국장, 지난 8월에 1차, 10월에 2차 접종을 마쳐서 내년 4월이 돼야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말만 시작이지 실제로는 기한이 안 돼서 부스터샷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부는 간격 축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경우에는 11세 이상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5개월 간격으로 부스터샷 3분의 1이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도 4개월 정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 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의견을 동의를 해주시고 계셔서 좀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두 번째 픽 가볼까요? 대통령의 축하난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대선 주자들에게 난을 선물했습니다. 이철희 정무수석을 통해서 오늘은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또 제3지대인 김동연 후보, 내일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는데요. 자, 먼저 윤석열 후보 예방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십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이렇게 상하셨죠.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저도 가까이 봐서 이제 새삼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겁부터 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힘든 자리죠. 바쁘게 다니시니까 건강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텐데.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아요. 화면으로 보니까.
못 먹어서 그렇죠. 카니발 타고 다니면서 김밥이나 빵 이런 거로다가 막 끼니를 때우고 이러니까 그래도 뭐 재미가 있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이철희 수석은 당초에 지난 8일 윤 후보를 예방하려고 했지만 윤 후보 측이 일정상의 이유로 조정을 요청했다고 하죠. 양측은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축하 방식과 시점을 둘러싼 묘한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직접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 후보님은 지난 대선 때 저하고 당내 경선에서 함께 경쟁했고 또 경쟁 마친 후에 또 다시 또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정권 교체를 해냈고 그동안 또 대통령으로서 또 경기지사로서 함께 이제 국정을 끌어왔었는데 이제 나는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고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네, 당시에 윤석열 후보는 문재명의 잘못된 만남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대장동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이재명 후보를 대놓고 봐주라고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명백한 선거 개입 행위입니다. 이번 만남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 선거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이 캠페인의 병풍을 서준 것입니다. 가장 엄격하게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러한 곡절 끝에 이루어진 윤석열 후보와 이철희 수석의 만남,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서로 건강을 챙기고 안부를 주고받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 꼭 전해드리시고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말씀 좀 전해주시고 하여튼 뭐 건강 잘 좀 여사님하고 두 분 다 건강 잘 좀 챙기시라고 말씀 전해주시고. 네, 이어서 비공개 대화가 이뤄졌습니다. 자리에 배석한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윤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라는 요청을 했고 이철희 수석도 문 대통령이 엄정 중립을 지키겠다고 말했다라고 전달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역시나 안부만 주고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민주당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 꽤나 무게감 있는 양당의 중진들이죠. 윤석열 후보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축하난을 보내는 심정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했던 사람인데 쪽 야당에 가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되니까 그 속마음은 쓰리죠. 뭐 이렇게 비유해서 맞는지 모르지만 떠난 여인이 나중에 천청장 보냈을 때 축의금 보내고 싶은 마음은 조금 뭐. 축의금 보내야 됩니까? 사람이 감전 그럴지 모르지만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내겐 당연히 그래도 네, 옛 연인에게 축의금을 보내는 심정 상상해보니 역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이어진 안철수, 김동연 후보의 예방 소식은 들어가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은요. 22개월 만에 증인신문입니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이 시작된 지 22개월 만에 첫 번째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자, 이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현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송철호 울산시장이 맞붙은 선거에서 청와대가 경찰에 김 원내대표와 관련한 비위 첩보를 전달해 수사를 지시하고 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 시장 측에는 공약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넘겨줬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에 김 원내대표의 비서실장이던 박모 씨는 금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았는데요. 선거 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전 비서실장과 김기현 원내대표가 오늘 모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대 최악의 선거범죄 사건입니다. 3.15 부정선거와 다름없는 최악의 공작선거 사범에 대한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는 데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에 맞서는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자 피의자인 황운하 의원 역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측근들의 비리는 수사와 재판으로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도리어 국민의힘과 검찰의 긴밀한 협조 아래 진행된 제1회 고발 사주 사건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 주식 다 팔까입니다. 자, 현재 미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가장 흥미로운 썰전이라고나 할까요? 기업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소위 부자들의 세금, 부유세 도입을 촉구해온 진보 진영의 대부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을 정면으로 비난했습니다. 샌더스가 극도로 부유한 자들이 공정한 세금 몫을 납부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자 머스크가 댓글을 통해서 당신이 아직 살아있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렇게 조롱을 했죠. 자, 이어서 주식을 더 팔아치울까요, 버니? 당신은 뭔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가져가는 사람입니다, 라고 덧붙인 겁니다. 자, 앞서 머스크는 자신의 지분 10% 매각에 관한 설문을 올리면서 8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지분 매각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저항하는 교인들입니다. 철거 보상금의 문제로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전광훈 씨의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6번째 강제 집행 작업이 시도됐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강하게 저항하면서 또다시 무산되고 말았죠. 일부 신도들은 불을 지르거나 전봇대 위에 오르고 경찰들과 몸싸움도 벌였습니다. 천재 빨갱이들아! 국민들이 자시하지 않을 거다! 6.25 전쟁 때와 똑같아! 네, 사랑제일교회 측은 철거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이 보상금 150억 원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여전히 500억 원대 보상금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야권 대선 주자들한테 이제 축하난을 전달했죠. 이철희 수석이 직접 후보들을 찾아왔는데 아까 이제 신체코 발제 때 저희가 봤지만은 제일 먼저 이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만났죠. 여러 대화가 오갔는데 역시 이제 건강이 화두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조금 서먹한 분위기에서 가장 무난하게 나눌 수 있는 게 건강에 대한 덕담인데요. 먼저 윤석열 후보가 우리 대통령님과 여사님 다 건강하시냐고 묻자 이 수석은 특별히 아픈 데는 없지만 피곤이 누적돼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비하면 얼굴이 많이 상했다며 대통령이란 자리가 혹사당하는 자리더라라고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보면 상당히 뼈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자 옆에 배석해 있던 권성동 비서실장이 시작하기 전에 겁붙어준다 농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철희 수석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축하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 체력 안배를 잘하면서 다니라고 하셨다는 조언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후보는 감사의 말씀 전해달라. 대통령님과 여사님 두 분 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한 건 이제 공개 발언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공개 면담을 이어졌는데 더 뼈 있는 얘기가 오갔죠. 아까 이제 잠깐 소개가 됐지만 선거 중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이제 윤 후보는 이 수석에게 대통령께서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고 하고요. 이에 이 수석은 대통령께서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총리와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라고 얘기하셨고 그 말씀을 다시 가서 대통령께 잘 전달해드리겠다. 네. 하지만 자기가 오기 전에 대통령께서도 선거에 대한 엄정 중립은 약속하셨다. 네, 이수석 대변인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나는 장관이기 전에 민주당 정치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우려가 많다면서 윤 후보가 그러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면담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특검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특검은 민주당과의 관계라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이철희 수석이 오후 2시에 윤석열 후보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라든지 또 김동연 후보를 연이어 만났잖아요. 거기선 어떤 대화가 오갔나요? 일단 김동연 후보부터 만나는데요. 김동연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한마음이었는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었다. 그래서 정치에 뛰어들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철희 수석이 후보라는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다만 도와드릴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동연 후보가 웃으면서 청와대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셔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도 이 축하난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특검 관련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소위 쌍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이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이철희 수석, 저희로서는 엄정 중립 원칙을 가지고 있고 대통령으로서 이 특검이나 선거 수사에 이야기하는 게 혹여나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지 않을까 주저하는 마음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선거의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애둘러서 좀 답변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한 인연, 아마 애증이 교차하는 사이일 것이다. 또 이런 언급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쌍특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이제 청와대와의 만남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요. 앞서 이제 류 실장도 얘기했지만 청와대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국회의 몫이다.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그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자, 코로나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까 이제 신체커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속보도 얘기하고 또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날씨도 추워지고 또 돌파 감염이 지금 이제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고 위중증 환자 수가 좀 상당히 좀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백신밖에 방법이 없다. 오늘부터는 50대 연령층에 대한 부스터샷이 일단 시작이 됐죠. 네, 오늘부터 기본 접종을 완료를 한 지 이제 반년이 지난 50대도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에서 49세 사이 기저질환자와 경찰이나 소방 등 사회 필수 인력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도 추가 접종이 가능한데요. 정부는 특히 고위험군의 추가 접종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인플루엔자 독감 의심 환자가 2주 만에 2배로 증가를 해서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트윈데믹, 코로나와 독감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건데요. 지난 10월 31일부터 일주일간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환자는 3.3명이었는데 이는 2주 전 1000명당 1.6명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겨울에 비해 독감 유행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신체커고론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축하난, 대선 엄정 중립 약속, 체력 안배 잘 하시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주말 동안 부산, 울산, 경남을 돌면서 2030 청년들을 주로 만났죠. 현장에서 민심을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요즘 조금 힘들다, 손 잡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장동 특검 또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관련 내용을 유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네, 월요일 다정회 많이들 기다리셨죠? 오늘 국회 상황실은 여론 상황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오늘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45.6%로 32.4%인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2주 전인 10월 4주때를 보면 이 후보가 33.2%였고 또 윤 후보가 32.4%였죠. 그때와 비교를 하면 지난 5일 국민의힘 후보 결정 윤 후보의 지지율이 깜짝 상승한 컨벤션 효과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4.9%, 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4%입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한 이재명 후보의 승부수, 특검 수용하겠다라는 거였죠.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또다시 예외 없는 특검을 강조를 했는데요. 조건부 특검 수용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수사가 안 되면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하나은행이든 또 국민의힘의 공직자든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있는 그대로 수사해야 하고 일정 정도 제대로 안 한다 싶으면 당에서 강력하게 예외 없이 특검을 시행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예외 없는 특검의 대상으로 지목한 사람 누굴까요? 이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면서 화천대유 관련한 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일가의
본부장 비리를 지적했습니다. 본부장, 그러니까 윤 후보의 본인과 부인, 장모에 대한 수사 얘기입니다. 또 화천대유에 대해서는 이 화천대유 사건의 뿌리라면서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시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입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7천억을 투자하고도 이익은 화천대유에 몰아주도록 설계한 하나은행을 수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50억 클럽을 비롯해서 돈의 흐름을 수사를 하라는 주장입니다. 결국 국민의힘 관련 인사들이죠. 결국은 성남시에만 수사가 집중되고 있다, 비판의 날을 세웠는데요. 당시 예상이익의 70%를 환수한 성과를 만든 데를 자꾸 이상한 수사 정보 왜곡된 걸 흘려가지고 마치 만전사장 하듯이 자꾸 문제를 만들고 있는 점도 매우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자금 조성 경위에 관여된 윤석열 후보의 직무유기, 또 국민의힘 공직자들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을 강요한 그야말로 배임행위, 직권남용. 네, 국민의힘은 이 부산저축은행 특검 물귀신 작전이자 꼼수다라고 보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입장이죠. 특검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건 민주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주 제가 대장동 특검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여러 차례 촉구하면서 내내 국회에 머물렀음에도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락을 하지 않았다, 혹은 제가 국회를 떠나 충청도에 갔다는 가짜뉴스를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윤 후보의 본부장 비리를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는데요. 가족은 건드리지 말자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어쨌든 본부장이란 표현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리 후보의 가족을 건드렸으니까 저도 앞으로 자신감 있게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건드리겠습니다. 네, 이 특검 대상은 물론 시기도 이 여야 간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패밀리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특검 도입 논의를 시작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대한 빨리 지금 당장 만나자는 건데요. 이 시각차는 여전하지만 이 후보, 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정면 대응하겠다라는 이 태도만은 다시 한번 강조한 셈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정면 대응에 나선 부분이 또 있죠.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한 루머를 차단하는 부분입니다. 119 구급차 사진, 그리고 구급 일지, 진료 기록 공개에 이어서요. 119 신고 당시의 음성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 도와드릴까요? 여보세요. 지금 빨리 앰뷸런스 좀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지금 이 토사광란에다가 얼굴이 좀 찢어져가지고 응급실 가야 됩니다. 네. 네, 토사광란, 그러니까 이 구토와 설사로 배가 아프다고 신고를 한 겁니다. 폭행 때문 아니냐, 이런 한간의 루머 정면 반박한 거고요. 119 신고와 이송 과정에서 이 이재명 후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구급대원을 질책하지 말고 격려해달라, 이런 입장도 밝혔죠. 이 후보는 주말에 예비 부부와 캠핑을 하면서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부인 김 씨와 직접 통화를 하는 모습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 씨는 이 후보를 자기야라고 불렀습니다. 접니다. 야. 원래는 그 영상 통화로 어떻게 해볼까 그랬는데 지금 꼬매같이 이렇게 꼬매가 안 돼. 제가 그걸 때려가지고 그렇다는 소문이 있답니다. 나 이거 진짜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제가 잠시 기절을 했었는데 눈을 딱 뜨는 순간에 우리 남편이요. 이 사람아 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무뚝뚝하시던데.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좀 되게 뭉클했어요. 아이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또 공개를 하고 있는 이유, 수위 높은 가짜 뉴스가 계속 떠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윤 후보의 캠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이른바 배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이제 그러한 내용으로 하루 종일 가짜 뉴스가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
네, 이 후보는 언론의 탓도 했습니다. 사실 이 부인 김 씨의 사고, 이 후보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일이겠죠. 그런데 되려 이 후보의 잘못이라는 이 가짜 뉴스가 떠돈다는 겁니다. 앞서 사소해 보이는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도 인성 논란 등이 불거진 데 대해서도 불편함을 토로를 했는데요. 이 후보는 지지자들을 향해서 직접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가 언론사가 돼야 한다고도 했는데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행동하고 알리고 공감이라도 한번 누르고 댓글이라도 한번 쓰고 친구한테 좋은 기사 알리고 또 거짓말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우리가 세상이 좀 바뀌지 않겠습니까? 네! 네, 하지만 이 후보 최근 정작 기자들의 질문에는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자리를 뜨는 등 이 백브리핑에 소홀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국민들의 궁금함을 풀어주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이 진실을 알려달라는 주문, 사실상 이 여론 조작, 좌표 찍기를 하라고 지령을 내린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악의적인 루머가 나오는 건 이 후보 본인의 문제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로버트도 패대기 치고 형수에게도 쌍욕을 하고 뭐 철거민 철거 장면에서도 보여주는 그 폭력성 이 모든 것이 바로 평소에 그분이 국민에게 투영된 모습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면 돌파 기조의 이 후보, 국민의힘과는 이렇게 각을 세우고 있지만요. 애정을 듬뿍 쏟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2030 청년들인데요. 대선 주자들의 2030 관련 행보를 소개하는 새 코너, 이 MZ세대에 대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네이밍을 따왔습니다. 맞아요, 민지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제가 MG, 유민지인데요. 이재명 후보 주말 동안 메타버스를 타고 부산, 울산, 경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특히 2030 청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덕이 없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주에서 마시는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H2O입니다. 이과분들 굉장히 좋아 보이시네요. 저희가 힌트를 드릴까요? 네. 술은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께서? 사랑의 메입니다. 네, 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죠. 이 후보는 오늘도 청년 행보에 나섰습니다. e스포츠 발전 의원 모임에 참석을 해서 게임 산업을 격려를 한 건데요.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해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리 게임 산업이 중국보다 뒤처졌다 비판을 했습니다. 2대 남을 겨냥한 정책일까요? 군대에 상무 e스포츠단을 대대적으로 설치하겠다고도 공약했습니다. 군대에 가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또 새롭게 자신들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제대회도 출전하고 자신들의 실력을 양성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군대라고 하는 병력 의무 이행 과정에서도 자신들의 기량을 발휘하고 또 자신을 드러내고 또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네, 청년들의 면접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이 소확행 공약도 발표를 했는데요. 면접 준비에 48만 원 실화입니까? 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 면접에 필요한 정장 대여, 헤어 메이크업 이런 데 돈이 많이 들죠. 또 모의 면접 코칭 서비스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공공 부문의 경우에는 면접 수당을 지급하겠다, 의무화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이 후보가 2030에 구애하는 이유요.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면 40대 이후에 보시면 지금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라는 비율이 80% 이상인 반면에 20대는 37% 그리고 30대는 28.7%가 현재의 지지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고 한 겁니다. 2030 MZ세대가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셈인데요. 이 후보는 오늘도 청년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몸을 낮췄습니다. 특히 현장과 동떨어진 행보를 한다면서 관료들을 겨냥했는데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등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이 후보,
국간지기를 비판하면서 청년들을 감싸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렸다고 할까요?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네, 이재명 후보는 이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도 또 부인 김혜경 씨 관련 루머에도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습니다. 특유의 사회자 대처 방식이라고 할까요? 또 동시에 2030 청년들에 대해서는 특정 성별을 콕 집어서 공략을 하기보다는 기회의 총량을 늘리자면서 바닥 민심을 훑는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청년 강조, 현장 행보 이재명, 특검 루머에는 정면 대응. 네, MZ세대 움직임, 이제 류정화 실장의 새로운 캐릭터인 모양이에요. 류민지의 활약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요? 아니, 언론인은 자고로 정론 집필을 해야 되는데. 넘어갑시다. 네. 넘어가요.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오늘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아침부터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방역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취임 직후 5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100% 하겠다 이런 공약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당선되면 해주겠다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게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당대당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재원 대책을 포함해서 지금 당장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하고 또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줄 수 있는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해서 가계소득도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에 대해서 당대당 협의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지원금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입니다. 이 소상공인 지원 문제를 묶어서 논의를 하자는 제안이고요. 이 후보는 국민통합 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가 종부세 전면 재검토 방침을 내놨잖아요. 민주당의 즉각적인 반박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윤 후보는 어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을 하거나 또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전면 재검토인 겁니다. 보유세 때문에 오래 사는 집을 팔라는 건 정부가 국민에게 할 말이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종부세 폭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게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직격한 건데요. 민주당에서는 즉각 반박이 나왔습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 조정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 장기 보유 또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제 혜택이 많다 이런 반론이 나오면서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요. 윤 후보의 종부세 폐지 주장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로드맵이 제시되는 가운데에서 정책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의 단순하게 이제 종부세에 대한 어떤 저항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던지는 문제는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후보의 보유세 정책은 윤 후보와는 정반대인데요. 이 후보는 앞서 국토보유세 공약을 냈던 바 있습니다. 종부세와 유사한 보유세 성격이긴 하지만 고가 부동산이 아니라 모든 토지를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집을 가진 사람은 집에 딸린 토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방식인데요. 전체 30조에서 50조 원 규모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조세 저항이 강할 수 있지만 종부세나 기존 보유세는 일부 환급하고 재원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저항이 덜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국민의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기본소득 토지세를 반대하는 건 악성 언론과 부패 정치 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고 했습니다. 네, 마지막에 이제 박마커가 얘기한 게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이제 글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한 내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종부세 완화는 또 이제 부자 감세 논란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 좀 차별화 정책을 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민주당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는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 큰 기대를 갖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 주셨지만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중도층에도 어필하려는 행보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부족한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느끼기로는 기민함이 좀 부족하지 않으냐. 즉 현장의 이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또 신속하게 반응하고 크지 않더라도 작은 결과라도 만들어내 주길 바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후보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고 불합리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강조했습니다. 네, 시작할 때 이제 류 실장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그 일부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민주당이 현장성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조금 전에 이제 이재명 후보의 이제 현장이란 키워드하고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은데 선대위가 더 젊고 역동적으로 가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일부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대해서 재미없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부산의 이 스타트업 기업가들을 만난 자리에서인데요. 부산 재미없다. 솔직히 재미는 있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부산을 포함해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한 말인데 재미없다, 강남 같지 않다 이 표현 때문에 문제가 좀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 치는 과정에서 한 말을 이제 과장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스타트업 벤처 간담회에서 인재들이 다 서울로 가고 부산이나 지방에는 안 내려오는라는 청년들의 하소연에 응답하면서 아 그래 부산 재미없지 다들 서울로 가는 게 그런 문제점을 맞장구 쳐주는 점에서 그 6글자만 부각시켜서 보도한 측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웃자고 한 이야기에 언론은 죽자고 달려든 격이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 비하 DNA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과거 이해찬 전 대표의 부산이 초라하다 이 발언이나 박재호 의원의 어떻게 이 나라 걱정만 하시는지 한심스럽다 했던 이 발언을 이제 불러드리면서 이 후보는 이걸 계승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네. 조멘토 대장동 수사 속보는 좀 특별한 거 없어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구속 중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간 만료가 22일입니다. 딱 일주일 남은 건데요. 오늘 오후 잇따라 소환을 했습니다. 최근 김 씨에 대한 조사에선 곽상도 전 의원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에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에 소환 조사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오늘 오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시장을 지낸 정민영 변호사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 첫 조사인데요. 검찰은 정 변호사가 김만배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와 함께 사업 전반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는 만큼 사업 과정에서 윗선과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집니다. 정 변호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년 강조 현장 행보 이재명, 특검 루머엔 정면 대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7분인데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는 은폐 의혹입니다. 성추행과 2차 피해로 숨진 고 이중사의 사망 즈음에 또 다른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군 당국이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피해 하사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공군은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한 달 만에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유족 측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다가 당시 군 경찰이 상관인 이모 준이의 성추행 혐의를 확인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이준이는 성추행 사실을 자백했고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통해서는 추가적인 성추행 사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피해 하사의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는 이런 강제추행 사실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군 검찰은 8월에서야 이준이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하고 2달 뒤에 기소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공군이 고 이중사 사건 논란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후에야 성추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공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정식 수사입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 고속도로를 달리는 SUV 차량에 강아지가 묶인 채로 온몸을 부딪히며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따라가면서 세우려고 하지만 운전자는 계속해서 달립니다.
최근 경찰이 이 운전자를 상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차주를 찾았고 차에 묶여 끌려간 강아지는 살아있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국내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고의성을 부정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며 우려했는데요. 해당 운전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발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 운동에도 나섰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사관 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14일 헝가리에서 열린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방탄소년단이 사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사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는데요. 베스트 팝과 베스트 K-팝, 베스트 그룹, 그리고 최다 팬 부문에서 트로피를 차지했습니다. 이 상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국내에서 머물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이날 시상식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에는 미국의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참석하는데요. 이 시상식에서는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 부문의 후보로 올라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시각사정의 백다희였습니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가 열렸는데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모두 참석해 김 전 위원장의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 측과 이 대표는 주요 당직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 박준우 마커가 관련 소식을 주민에서 정리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죠. 네, 국민의힘이 어제 유튜브에 공개한 영상인데요. 디지털 전문가들을 영입해 대선 준비에 나섰다는 홍보 영상입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패러디했습니다. 형이 왜? 네, 보시다시피 드라마 속 프론트맨은 배우 이병헌 씨가 맡았었죠. 패러디 영상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프론트맨으로 등장했는데요. 프론트맨은 게임 진행을 총괄하는 역할입니다. 이 대표도 자신이 이번 대선판에서 프론트맨을 맡았다고 생각한 걸까요? 그렇다면 국민의힘판 오징어 게임의 최종 우승자는 윤석열 후보일 텐데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우승자인 윤 후보 앞에는 진짜 최종 게임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윤 후보에게는 최종 게임에서 키를 잡고 전략을 짤 사람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줄다리 일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작전을 잘 짜고 단합만 잘 되면은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가 있어. 이 대표와 윤 후보가 꼽은 원픽은 단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프론트맨과 우승자, 그리고 전략가,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윤석열 후보 오늘 열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을 원톱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기 위한 러브콜인데요. 영아님, 저랑 하실래요? 윤 후보는 앞서 김 전 위원장의 경륜과 의견을 존중해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바 있죠. 김 전 위원장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총괄선대위원장 산하의 분야별 총괄본부를 수평 배치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제 남은 건 김 전 위원장의 오케이 사인뿐입니다. 윤 후보, 오늘도 김 전 위원장 환심사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쌓아오셨던 이런 경륜으로 저희들을 또 잘 좀 지도해 주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이념이나 진영 또 정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늘 국민을 생각하는 이 실사구시의 철학으로 무장된 분이기 때문에 프론트맨도 우승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잘 모시겠다면서 김 전 위원장에게 구애의 손길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승으로서 동지로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 선임 당대표로서 어른으로서 잘 모시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 줄다리기 밀당의 달인이죠. 일관적인 시니컬 모드가 컨셉입니다.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시간표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킹메이커로 통하는 김 전 위원장의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가자 여권도 견제에 닿습니다.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 호흡이 잘 맞지 않을 거다라고 재를 뿌린 건데요. 대표적인 게 박근혜 후보와 김정인 당시 위원장의 충돌이었죠. 그냥 나와버리셨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이 그 궁합이 안 맞을 거라고 본 이유는 그것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설사 선대위에 합류하셔도. 한때 민주당에서 김 전 위원장과 대표와 원내대표로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적이 있는 인물이죠. 민주당 선대위 공동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우상호 의원입니다. 이게 상사인 김 전 위원장을 향해 합류하지 않는 게 현명하다고 직언했는데요. 한층 강경한 어조로 우승자와 전략가 둘 모두를 깎아내린 이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잘못 조언을 하면은 나라가 엉터리로 가는데 이 윤 후보는 그걸 가려낼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참모도 그러고 지도자도 무식하고 하면 어떻게 나라가 굴러가겠습니까? 자칭 윤석열 잡는 메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김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민주당 대표를 맡았었죠. 잠시나마 같은 편이었던 김 전 위원장에게 더욱 감정이 상한 것 같은데요. 윤 후보의 실언도 결국 김 전 위원장 탓이라고 시작했습니다. 저는 뭐 그분의 그 정치 언행이 워낙 모순돼서 별로 가까이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자가 전두환 옹호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김종인 씨의 그 뭐라고 하나 조언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왜냐하면 김종인 씨가 딱 그 모델이거든요. 전두환 국보위에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외부의 적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부는 더욱 하나로 뭉치기 마련이지만요. 프론트맨과 우승자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선대위 인선을 두고 파열음이 감지된 겁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의외였어요. 당신은 얼마 달리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사무총장 자리가 갈등의 뇌관이 됐습니다. 윤 후보 측이 이 대표에게 사무총장 교체를 요구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사무총장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좀 지켜보십시오. 앞서 윤 후보 측은 사무총장에 권성동 의원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무총장은 수백억 원 규모의 대선 자금을 관리하는 주요 당직입니다. 후보와 코드가 잘 맞는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것이 윤 후보 측의 논리인데요. 권 의원은 윤 후보의 중마고의자 경선 기간 캠프 총괄 지원 본부장을 맡았던 만큼 사무총장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급기야 국민의힘 당직자는 이준석 대표를 통해 일괄 사표를 내야 한다. 이런 다소 격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캠프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김영환 전 의원인데요. 이 대표의 입김을 대폭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이제는 이 대표가 더 이상 프론트맨이 아니라 백업맨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일 텐데요.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걸까요? 윤 후보는 오늘 당초 참석을 예고했던 최고위원회의에 갑작스럽게 불참했습니다. 아니 뭐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에 오늘 나가기 어렵다. 이 대표 역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심기가 불편할 때 꺼내는 이 대표의 무기, 바로 침묵입니다.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경선 룰을 둘러싸고 당내에 잡음이 일었을 때도 최고위 발언을 생략했는데요. 오늘은 통상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진행하는 백브리핑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주요 당직을 교체해달라는 윤 후보 측의 요구가 언짢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월 현재 한기호 사무총장을 임명한 뒤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총장은 일단 이 대표에게 거취를 일임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이 대표도 쉽게 물러설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라고 한다면은 저는 후보와 어떤 상의도 한 바가 없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언론에 어떤 언급을 한다든지 하는 것 자체가 후보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 선대위는 우선 이번 주 안에 정식 출범할 전망인데요. 전략가는 곧 위촉장에 사인을 하겠지만 우승자와 프론트맨의 기싸움은 막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김종인 복귀 초읽기, 윤석열, 이준석, 당직 놓고 신경전. 네. 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정치인들이 많이 왔죠.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 다 총출동했는데 김 전 위원장의 메시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인사말에서 나라의 방향타를 이끄는 정치적 리더십의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지금껏 온전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다.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해방 이후에 모든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 친인척 문제로 수모를 겪었고 또 지금도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이 동시에 수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가리킨 겁니다. 또 무엇을 준비하고 이 경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는 지도자가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가 사회의 역동성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력은 잠시 위임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임된 권력이 망고불변의 권력일 것처럼 허세를 부리다 국민의 심판을 받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이 지난 70년 반복된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입니다. 국민의힘 인사는 아니지만 금태섭 전 의원과 김동연 전 부총리도 오늘 행사에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 가깝고 윤석열 선대위 영입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죠. 금태섭 전 의원은 발간위원장 자격으로 참석을 했고요. 또 제3지대 대선 주자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참석을 해서 김 박사님이 정치판에서 세 번째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는다 축사를 전했습니다. 김 전 부총리는 김 전 위원장에게 정파와 당파가 아니고 단순한 정권 교체와 정권 연장을 뛰어넘어 우리 사회와 경제와 모든 틀을 바꿀 수 있는 정치판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 대한민국 앞날을 위해 피날레를 장식하는 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선대위에 곧 합류할 가능성 일단은 커 보입니다만 아직 진통을 겪고 있는 사안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선대위 조직 구성이라든지 인선이 정해진 후에 합류하게 되겠죠. 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선대위 합류를 공개에 요청한 데 대해서 그럴 계기가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화법상 이 정도면 사실 승낙한 것과 다름없다는 분위기인데요. 다만 자신의 직책이 총괄 선대위원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선대위 합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몇몇 중진 의원의 배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선대위 출범 시점에 대해서도 선대위를 구성한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지 제3자가 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이 들린다는 데 대해서는 선대위 구성은 후보 본인의 생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짜이면 그때 가서 제가 판단하는 것이지 미리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선대위 조직도가 완성된 이후에 인선에 대한 언급을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가 되고요.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대표고 후보고 두 사람이 알아서 할 사항이지 밖에 딴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성질의 게 아니라고 두 사람이 알아서 뭐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참, 류 실장, 오늘 윤석열 후보가 최고위에 빠진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윤 후보는 민주당의 복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힌 이용호 무소속 의원과 조찬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의원과 만남을 이유로 최고위원회의에 불참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급하게 약속이 잡혀서 참석을 못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오늘 조찬은 윤 후보가 강조해온 이 외연 확장 횡보의 연장선으로 풀이가 되고요. 윤 후보는 이 의원과의 만남에 대해서 그 전부터 전화도 하고 모르는 사이가 아니고 오늘 아침 식사 한번 했다면서 민주당 복당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는 들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의원의 선대위 합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직 이 의원이 명확한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저희 당 거취 문제를 원점에서 숙고하겠다면서 저희 정치적 운명을 더 이상 민주당 지도부에 맡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민주당은 그동안 호남, 특히 전북 발전에도 신경 쓰지 않았다며 당정청이 남원 공공의대 설립을 발표했지만 4년이 다 되도록 희망 공부만 할 뿐 제대로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박마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는 거죠? 네, 김 전 대표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분열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마포포럼 모두 발언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이 윤 후보를 도왔거나 앞으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는 당원들을 파리떼, 하이에나, 거간꾼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김 전 대표는 이게 과연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된 일이겠느냐.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네, 김무성 전 대표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철학과 방향, 정책 공약, 메시지 등 모든 것이 후보의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데 당대표와 선대위원장의 따로 스피커를 갖고 다른 목소리를 내는 건 선거에 초점을 흐리게 하고 혼란을 야기해 득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후보가 돋보이도록 모두 뒤에서 자신을 낮추거나 숨겨야 하는데 후보 이외에 다른 인사가 나서면 선거를 망친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특히 국민의힘 내부를 통합하고 정체성이 크게 다르지 않은 중도의 안철수 후보와도 단일화 내지는 연대를 통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어제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적극적으로 청년들과 소통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청년의 고민에 홍 의원이 답한다는 이 개설 취지에 맞게 홍 의원이 직접 준표형이라는 닉네임으로 답글을 달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차기 대선에 출마할 거냐는 질문에는 검토해보겠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고 답을 했는데요. 윤 후보가 중도 사퇴하면 대타로 나갈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분은 사법시험 구수를 한 사람입니다. 절대 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또 탈당 후에 대선 출마를 해주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에는 안 됩니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종인 복귀 초읽기, 윤석열, 이준석 당직 임명 놓고 기싸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입니다. 이른바 제3지대에서 출사표를 던진 심상정, 안철수 후보. 가당치 않은 이야기다. 끝까지 완주하겠다며 정치권의 단일화론에 선을 긋고 있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들고 나왔는데 정의당과의 단일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후보 단일화 문제 주요 선거 때마다 화두로 떠오르곤 하죠. 이번 대선도 예외는 아닐 듯 싶습니다. 특히나 현재 지지율 판세, 아직까지 누구도 압도적인 승리를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른바 이대남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번 대선이 세대 간 대결이 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진보 대 보수, 전통적인 진영 대결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근 역펜션 효과로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빠졌죠.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른바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더더욱 절실합니다. 단일화의 상대 정의당 심상정 후보인데요. 언론의 관심은 집요하기까지 합니다. 단일화 가능성은 없습니까? 없죠. 이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나 노선을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해야지 정의당이 어떻게 낍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은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심상정 정부를 만들겠다고 이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단일화하면 심상정으로 해야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일화 해가지고 심상정 후보가 이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이제 지금 그런 논리로 이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심 후보의 입장도 단호합니다. 한마디로 가당치도 않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지난 총선 당시 생긴 앙금이 크다는 분석인데요. 아직 배신의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는 듯합니다. 위성정당 폭거는 민주주의를 유린한 겁니다. 특히 민주화 세력을 자임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치주의 제1의 원칙이 입법자가 최초의 준법자가 돼야 한다는 민주주의 원리조차 묵살하면서 촛불 시민의 정치개혁의 열망을 짓밟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으로 지난 총선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정의당, 고 노회찬 전 의원을 소환해 원칙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다, 굳은 결의를 다지기도 했죠. 이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찾을 때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손이 닿는 곳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소리가 들리는 곳에 과연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이분들이 냄새 맡을 수 있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이 당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이때 세운 원칙 가운데 하나, 바로 홀로서기입니다. 범여권이란 수식어를 거부한 건데요. 이미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당시 민주당 박영선 후보가 정의당에 도움을 요청했었죠. 저는 오늘 아침 3시 55분에 첫 차가 떠나는 일명 노회찬 버스 6411번을 타고 4월 6일을 시작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으셨던 어머니께서 지난 주말에 딸로부터 4시간 동안 왜 민주당 1번을 찍어야 되는지를 들었다면서 삶이 고단하지만 내일 반드시 투표장에 가서 투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의당의 반응, 한마디로 염치가 없다,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기득권 정치동맹을 공고히 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어떤 반성도 사과도 없이 지금에서야 도와달라니 이게 무슨 염치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지난 총선 당시 꼼수에 대응하는 같은 꼼수라며 위성정당 창당에 반대했었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다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되짚어보자면서 말입니다. 사도가 빨라 보여도 정도보다 느립니다. 민주당과 개혁 진보 세력의 성공, 국가 발전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민주당의 비례 연합 정당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애석하게도 이른바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주장하며 자신감에 가득 차 있었던 당시 이해찬 대표의 생각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결국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기 마련입니다. 당의 대선 후보로서 당권을 주게 된 이 후보, 정의당에 화해의 손짓을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박찬대 수석 대변인이 위성정당 창당에 사과한 데 이어 오늘은 이 후보가 직접 선거법 재정비를 주문했습니다. 위성정당은 뭐 단기적인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손실이 되는 정말 민주주의 체제에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정치개혁 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의당의 반응,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면 더욱더 말입니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제1호 안건으로 다뤄서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사과가 무슨 뭐 단일화니 또 무슨 이런 정치공학적인 계산에서 나온 얄팍한 계산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접근했다면 그것은 국민들을 두 번 우롱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립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치적 거리를 좁혔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도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 문제 꼬리표처럼 질문이 따라붙고 있는데요. 안 후보 역시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일단 안 후보와 접촉면을 넓히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내에선 애써 연결의 끈을 끊어내려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앞서 정치 거간꾼 경계령을 내렸었죠.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선제안은 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알아서 정리가 될 거란 겁니다. 국민이 단일화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다들 뭐 후보로 놔두다 서너 사람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볼 것 같으면은 본인 스스로가 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저 안철수 후보도 완주하겠다 하는데요. 그러나 뭐 한 4~5% 받아가지고서 뭐를 기대하고서 완주를 하겠어요. 안 후보를 지지하는 4에서 5%의 지지층. 이들도 분명 국민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유권자죠.
굳이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데요. 본인의 경험에 비춰본 이야기가 아닌가 합니다. 김 전 위원장, 지난 대선 때 출사표를 던졌다가 일주일 만에 철수한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 나온 조사 역시 문재인 전 대표 독주. 근데 눈에 띄는 게 역시나 안철수 전 대표가 꽤나 높이 올라갔군요. 김종인 전 대표 지지율은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0.8%로 나왔는데요. 예. 이 보통 0.8%, 그러니까 1% 미만이면 이 여론조사 결과 집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그만큼 이번 선거판에서 정치적 의미를 가지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에 밀려 중도 포기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과 단일화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대선 완주를 목표로 본인의 강점 알리기에 힘을 쓰고 있는데요. 이런 말까지 했었죠. 남성 후보 중에 저만 군대 다녀왔네요. 저는 해군 대위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안 후보가 연대 가능성을 열어둔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 보충역, 즉 방위로 1년 3개월 복무를 하고 육군 일병으로 지대를 했습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후보도 육군 하사로 만기 전역했죠. 여기에 월남전 참전용사도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중 저만 군필, 허경영 뭔 소리, 난 월남전 참전용사. 이 사람이 안철수가 말을 실수했어요. 자기만 군대 나왔대. 나를 빼면 되나?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상류지향인가 봐. 밑에 있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는 거야 뭐요. 국가혁명당 허경영 후보 꽤나 불쾌했던 듯 싶은데요. 한마디로 허 후보의 지지세 안 후보에게 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허 후보는 2.2% 지지율을 기록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철수 후보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허 후보는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제안하기도 했죠. 국가혁명당과 국민의당 이 정당 차원에서 서로가 추구하는 정책에 대한 토론과 국민의 뜻을 묻는 국민 경선을 통하여 단일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제 국민 경선에 어떤 토론 제의를 하셨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미 드린 말씀과 같습니다. 글쎄요, 안 후보가 따로 답변을 했던가요? 아무튼 허 후보의 대선 게임 이제 본격적인 시작인 듯합니다. 최근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과 자영업자 50조 지원 문제를 놓고 맞붙었죠. 이른바 쩐의 전쟁에선 본인이 빠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묻고 따따따볼로 간다고 해야 할까요? 18세 이상 1억 원 지급, 여기에 매달 150만 원 지원을 통 크게 내걸었습니다. 대선 홍보전에도 나섰는데요. 주말 사이엔 허 후보의 홍보 전화가 화제로 떠올랐죠.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허 후보의 이 전화, 안타깝게도 결국 스팸 처리됐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허 후보의 부상, 기성 정치권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허 후보가 올라선 건지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내려앉은 건지 조금은 헷갈립니다. 허 후보의 공중부양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톡손 한마디, 이 장면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더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한번 하고 툭 떨어졌다. 네. 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오늘 국방 공약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심상정 후보는 전원 모병제 실시 그리고 의무 예비군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우선 의무복무 12개월의 징집병과 의무복무 4년 전문병사를 혼합 운영하는 징집-모병 혼합제를 2029년까지 운영을 하고요. 2단계로 2030년대에는 전원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 후보는 또 현재 200만 명이 넘는 의무 예비군 제도를 폐지를
폐지를 하고 50만 명 규모의 직업 예비군 제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급여와 진급, 교육 등에서 현역에 준하는 준상비군 제도로 예비군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과학기술 분야 인사들을 주로 만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공계 출신인 강점을 살려서요. 이른바 과기대, 과학기술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과학계 원로인 김두철 전 기초과학연구원장과 신용현 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안 후보는 시스템 반도체와 2차 전지, 원자력 발전, 수소 산업 등에 관심을 둬야 할 때라면서 법률가 지도자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없다 지적을 했습니다. 법조일 출신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동시에 겨냥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안 후보는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일만이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블라인드 테스트 얘기를 하다가 동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고민정 의원이 쓴 글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이 본인이 분교였던 경희대 수원 캠퍼스를 졸업했지만 블라인드 테스트로 시험을 봐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 법제화하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이 글을 본 경희대학교 모교 학생들과 동창들이 반발했습니다. 일단 고 의원이 분교라고 표현한 수원 캠퍼스는 경희대 국제 캠퍼스이지 분교가 아니라는 거고요. 여기에 경희대 국제 캠퍼스 출신은 블라인드 테스트가 아니면 KBS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거냐? 나는 우리 학교가 자랑스럽다. 이런 비판 글들이 이어진 겁니다. 글이 논란이 일자 고 의원은 분교 표현을 삭제한 상태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할 얘기 없어. 류민자야. 류민지. 류미자 실장의 류미자.